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21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각 당에서는 총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 화두는 청년이었습니다. 20대 국회는 현재 평균 연령 58.5세로 역대 최고령이고 20대, 30대 국회의원은 전체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대 교체와 인적 쇄신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2030 세대를 대변할 젊은 정치인이 실종되어 버린 국회. 21대 국회는 젊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치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속 정당을 넘어 대한민국 2030 세대를 대변해줄 청년 정치인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각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각자 자기 소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청년특보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수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지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김소연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직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입니다. 저는 현재 24세로 피선거권이 없는 청년이고요. 또 대학교 다니면서 학업과 대변인 활동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를 실제 공개함으로써 저희들이 급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가장 어리신 젊은 세대인 걸로 좀 확인이 됐어요.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정치인 하면 시민들은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단체장들을 좀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각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분들이 대표되는 것 같아요. 먼저 미리 말씀드린 건 자유한국당도 저희가 섭외를 요청드렸습니다만 고사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사실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각 당의 청년 기준이 들어보니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그 당에서는 청년 기준이 몇 살, 몇 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바른미래당은 네. 만 39세까지로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39세. 네, 그래서 네. 저는 딱 내년까지 청년입니다. 또 네. 이러면 또 실 나이가 공개되는 2030 세대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청년 대변인입니다. 39이란 말씀 바른미래당은 네. 40대 아래로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굉장히 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의당 어떤가요? 네. 저희 당은 만 35세까지 청년으로 간주가 됩니다. 요번에 저희 그 전두환 관련해서 골프장 가서 네, 그 이만설 공개하신 부대표님. 이만설 네. 부대표는 청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십니다. 네, 그분- 30대신데 네. 35세는 넘으셔서 안 들어가십니다. 야, 그리고 그분은 청년이 안 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기준이 그렇고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패널들께서 자연스럽게 다 나이 공개를 하셨는데 저는 토론이 끝날 때까지 제 나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네. 당규 제2호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청년당원은 만 45세 이하인 당원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에 비해서는 조금 청년당원의 기준이 높습니다. 네, 저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각 당의 청년 당원 그리고 당직자나 각종 직책을 맡는 비중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순서 관계없이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예, 청년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당직이나 각종 직책을 맡고 있는. 저희 당 같은 경우에 네. 당원 중에서 2030 비율은 20% 정도고요. 네. 당직자 중에서는 청년 당직자가 41%로 사실 좀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좀 높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 대신에 부대표가 있는데요. 부대표 세 분이 한 명은 20대, 한 분은 30대, 한 분은 40대 이렇게 계시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본부장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 본부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좀 20대, 30대들이 주요 당직을 맡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상당히 젊은 당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어떻습니까? 네, 그 젊은 정당 하면 바른미래당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희 당에서는 이제 최고위원 지금은 최고위원
아니지만 이준석 최고위원이 실제로 원외에서 상당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실제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당 자체를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혁신위가 전체가 다 20, 30대로 구성이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당대회 기준으로 보면 네. 만 45세 미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기준 당원이 31만 명입니다. 31만 명. 네. 전체 당원의 45% 정도의 수준. 꽤 많네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네. 청년 지방의원을 보면 네. 광역의원 대한민국 전체 숫자가 824명인데 이 중에서 105명, 12% 정도 되고요. 네. 기초의원이 2,927명인데 이 중에서 291명, 그래서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좀 더 젊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선 두 당에 비해서 조금은 못 미치는 네.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젊은 정치인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열정페이,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성, 비정규직. 젊은 정치인으로 참여하는 각당하면서 청년 세대를 느끼는 것과 비슷한 고민들이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애완이랄까요? 정치권의 상황은 어떤지. 그냥 이건 각당을 대변하지 마세요. 현실은 그대로 이게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치라는 게 네. 직업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거든요. 직업으로 생각하면. 네, 제가 지금 대변이니까 정무직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사실 정무직은 어떤 고용 안정성으로만 따지면 계약직만 못한 그런 상황. 내일 그만둬라 하면 그만두는 게 대변이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부모님의 기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배반하게 되는 측면이 또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불안정한 어떤 상황을 좀 감내할 수 있는 청년이 사실 일부라는 점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일부다. 금수저거나 아니면 뭐 좀 자산이 있거나 뭐 아니면 되게 안정적인 직업, 뭐 이제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고위 그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직이 있어야 정치를 좀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사실 생업 때문에 이런 정치에 쉽게 뛰어들 수 없는 현실이 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 현실 정치의 제일 그 안타까운 건 돈이죠. 실제로 돈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광주에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촛불 이후로 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에 참여하지 못했던 가장 첫 번째가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집안의 반대. 그리고 세 번째가 더 힘 있는 정치인으로의 흡수, 다른 캠프에 참여. 이렇게 되면서 지방 정치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젊은 분들의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되는가, 실제 어떻습니까? 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발언권이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는 사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기성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도 그것이 수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뭐 전체 부정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에 청년 미래 연석회의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돌입을 했고요. 이 청년 미래 연석회의의 역할이 단순히 기존의 자문회의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구조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지난 9월에는 청년미래 연석회의,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2030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청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라는 이제 청년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다른 네. 당들도 제가 이름은 다르지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당의 일상적인 운영에 청년들이 얼만큼 권한을 가진 자리에 진출할 수 있냐인 네.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선거 시기에만 어떤 들러리나 얼굴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치 결정을 하는 실전을 해야 경험이 쌓이는 거고 실력도 쌓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그 청년 대학생위원회나 이런 데서 법안 실제로 만들어서 법안을 당에다 이렇게 제출하거나 이런 그런 형식도 취하고 있고, 최근에는 몇 가지 법안을 실제로 만들어서 제출도 했는데, 저희 경우에는 꼭 청년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사실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청년이라고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네. 고민을 가졌다. 네네네. 저도 원래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다가 네.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청년자를 떼게 됐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대변인 강민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청년이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 예비적인 존재, 뭔가 좀 미숙하거나 아하. 또 약간 연습 삼아 하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이제 언론이나 또는 외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대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생기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청년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같네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낸 아이디어가 뭐 각 당을 떠나서 얘기해 좋겠는데, 정말 실제로 아이디어를 냈는데 정책이 제대로 반영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은? 반영은 되고는 있습니다. 반영은 되고는 있다는 되고는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아마 청년 정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각 정당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그 청년 정당인들이 많이 느끼는 한계일 텐데요. 네. 저는 청년 정치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할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치라는 게 이제 각 직역과 뭐 어떤 각각의 분야를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 모여서 우리나라를 어떤 가장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네. 뭐 청년이라는 말을 붙이면 우리는 마치 청년 일자리, 뭐 청년 주거 문제, 청년 뭐 여러 가지 청년에 한정된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스로의 프레임에 또 갇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말을 이제는 뗐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듭니다. 네. 네. 네, 저도 그 네. 대변인님의 말씀에 일부 네. 공감을 하는데, 네. 사실은 청년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나이뿐만이 아니고 세대를 넘어서서 그 정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청년 정치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기성 정치와 청년 정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과거를 보고 정치를 하냐 아니면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당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걸로 학연, 지연, 사심, 이해관계, 이러한 것들로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주기 위한 정치를 하면 그건 기성 정치가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살아갈 나라, 내가 만들어갈 도시를 미래 세대들과 함께 계획해 나간다, 그러한 정치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청년 정치인이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청년 문제만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40, 50대 정치인들은 모든 세대를 다 대표할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20대 청년 정치인은 왜 20대만 대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지, 이거는 좀 사회적인 편견과 좀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청년들이 정치를 하면 그게 그냥 청년 정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시스템과 그것과는 다른 어떤 사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는 우리 세대의 세대 교체의 의미에서 좀 청년 정치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젊은 세대들은 정치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지자체 청년 정책들을 보면 청년자가 붙은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대상 중에 2030이 포함돼 있으면 그냥 청년 정책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라고 추진하는 것들은 매우 많아 보이지만, 사실 과거에 비해서 얼만큼 늘어났냐, 그 정책과 예산이 얼만큼 늘어났냐 보면 사실 그렇게 증가폭이 크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의 로 이제 기존 정치가 청년 문제를 다뤄왔다, 그냥 포장에만 신경을 썼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늘린다든지 어떤 권한을 증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자리 정책에 조금 치중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 처지가 다르거든요. 대졸 청년과 고졸 청년 처지 다르고, 서울 청년과 지방 청년 다르고, 네.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만 정책을 설계하고 이제 어떤 청년을 약간 대졸 남성 중심으로만 사고를 했을 때 분명히 빈 구멍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 청년에 대한 그 공감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네. 저는 보는 것이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이 경청 투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경청 투어.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듣고 사진 찍고 만나고 왔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경청만 하고 가버려요. 네. 근데 여기에는 경청이 아니고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의견을 반영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자주 교류하는 청년 세대들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어떤 정권 들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개념이 청년 약자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이 왜 약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회가 너무 먼저 청년을 약자라고 네이밍을 해버려서 정말 우리가 약자가 된 건 아닌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스로 약자라는 마음을 좀 버리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단기적인 어떤 사회 부조 같은 개념들의 어떤 현금성 지자체 정책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정말 미래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를 뛰어난 머리로 청년들의 머리로 정책도 발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지금 청년들의 어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이나 뭐 지금 지자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청년 수당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청년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지 그냥 어떤 선심성 복지 정책의 수혜자로만 여겼을 때 분명히 한계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서도 청년들을 그냥 유권자, 표 하나 더 줄 수도 있는 유권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의 주체, 직접 정치에 나설 수 있는 주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는 또 역설적으로도 반대로 청년층은 노년층에 비해서 진보적이다라고 여겨왔는데 최근에는 청년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은 사실 무당파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어떤 정당도 내 마음에 쏙 안 든다. 그래서 투표를 어디에 해야 될지도 사실 썩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라는 게 네. 지금 조금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현상을 그냥 단순히 20대가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네. 우리 정치가 그만큼 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을 그만큼 못 담아냈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성 정치인들한테 청년 문제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뭐 취업 안 되는 거, 등록금 높은 거 이런 거밖에 모르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제도적인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지금 청년들은 생활 속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불평등, 불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가 캠퍼스에서 제일 핫한 정치 의제가 뭐냐면 성평등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관심 별로 없으시잖아요. 386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나 소수자 인권 문제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볼 때 이제 너무 새로운 세대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을 모른다 이런 좀 격차가 좀 느껴지고 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90년대생이 온다 책 이제 또 나눠주셔서 화제가 막 됐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불만도 들었던 게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를 좀 특이한 존재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같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동등하게 봐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 386들한테 얼마나 있는가를 좀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 본인들 젊었을 때 있었던 어떤 진영 논리를 우리 청년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당장 뭐 3포다, 7포다, 결혼 못하고 취업 못하고 뭐 아이를 낳고도 뭐 키우기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미래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진영 논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부족해진 청년들을 어떤 그런데
동원하거나 소모하는 일들 이제 그만해라. 저는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뭐 교육제도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청년 시기가 되었을 때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시 경쟁에 치여서 오로지 1등만을 강요당하고 그렇게 해서 더 잘난 사람이 되기를 강요받는 그런 사회에서 일부 보수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청년들은 진보와 보수의 기준을 그렇게 나눈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앞으로 살아갈 사회가 보다 더 공정해질 것이냐, 또 정의로워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촛불에서 확인했듯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자기의 목소리를 외치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변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진보 네. 보수보다는 기득권 대 반기득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요즘 들고요. 네. 네, 민주당 여기서 죄송하지만 이제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구도에서 둘 다 기득권으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이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해내느냐가 또 청년들이 자기 편이라고 느낄 정치 세력의 부상이 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난독증에 걸린 기성제도로는 읽을 수 없는 내용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에 맞는 정치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최근에 그 미국 정치인 중에 예. 28살의 여성 정치인이 예. 10선의 의원을 깎은 사례가 있죠.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정치인인데 일단 이 청년이 던지는 화두가 네.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잘 던져지지 않았던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또 소통하는 방법도 기존의 글이라든가 뭐 영상을 넘어서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러한 젊은 감각에 맞는 채널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별도의 소통 채널 마련보다 일단 당내 청년들한테 권한을 더 주고 또 당내 청년들이 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을 거란 말이죠. 예. 그 목소리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인사할 때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 그리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또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만으로 어떤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허들을 세워두는 거죠. 네. 우리 정당들이 그냥 어떤 신박한 새로운 방법 이런 걸 떠올리기 이전에 일단 있는 청년들, 당내에 있는 청년들하고 먼저 좀 잘 소통을 해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당내에서 소통부터 해봐라. 정작 국회에서는 뭐랄까요, 젊은 의원을 찾아보기 힘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의원을 찾아보기 힘든 그 이유는 뭘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회의원이 되려면 네.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네. 그게 기성 정치인들에게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본, 두 번째는 정보, 세 번째는 네트워크.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도 정치의 영역에 가면 그 벽을 느끼는 게 한계인데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이 청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부족한데 그걸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부족한 건 현실이고요.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경선 기탁금만 2,500만 원이었습니다. 경선 기탁금. 경선을 참여하기 위한 기탁금이 2,500만 원. 보증금인 거죠? 그렇죠.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떨어지면 받지 못하는. 아. 네, 그런데 실은 청년들한테 이 2,500만 원이라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을 꼬박 저축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고 그러네요. 떨어지면 사라져버린 돈인데 이러한 기성 정치인
돈과 네트워크와 정보가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정치 영역에 있어서 청년들이 소수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게 지금 기탁금 문제가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의원 나가려면 기탁금을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500만 원 어떤 청년이 1,500만 원이 있냐. 20대 청년 같은 경우에 이거 부모가 잘 사는 집안이면 몰라도 자기가 1,500만 원 있는 청년은 없단 말이에요. 네. 이거 원천적으로 20대의 정치 진출을 막아놓은 이런 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선거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10% 넘기면 절반 보전해주고 15% 넘기면 전액 보전해주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큰 정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은 그걸 넘을 확률이 그래도 높죠. 그러니까 사실 좀 마음 놓고 선거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네. 저희 당 같이 소수 정당은 그 선을 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엄청난 빚을 질 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쉽게 선거에 뛰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사실 저는 좀 제일 큰 장벽이다. 이 돈 문제는 좀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선거 비용 문제, 그 보전 비율과 그리고 또 기탁금 문제. 이건 좀 우리 20대 국회도 좀 관심을 갖고 빠르게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돈 문제에 대한 기탁금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네, 저는 돈 문제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참 많긴 합니다. 선거 딱 나가니까 뭐 권리금 요구하더라고요. 네. 네. 권리금. 네네. 그래서 사실 네. 지역에서는 실제로 형사처벌 다 받은 사건이에요. 저희 네.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많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변호사인 저한테도 사실 이런 식의 요구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나오면 도대체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 뭐 지방 정치일수록 더 심각하거든요. 중앙 정치보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보호해주고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단지 이제 돈 기탁금 금액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실제 뭐 선거 나가 보면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게끔 주변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 사실 돈 안 들이고 선거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SNS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청년들이 특화된 거 많죠. 우리 기술적으로 유튜브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정당 내에서 혹시라도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방식들을 그대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하던 대로 하라고 어떤 강요를 하고 있지 않은지는 좀 반성을 해봐야 되고 그 현실적으로 뭐 비례대표 뭐 이렇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좀 청년들에게 받아간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음성화돼 있는 거 다 양성화 시켜서 이번 총선 때부터는 다 근절되기를 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이제 그 네. 기탁금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진입할 때, 근데 그 비용도 청년에게는 큰 비용이고 어려움이 크다. 공감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비용을 당에서 다 보전해주고 한다면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1차적인 벽이고요. 네. 이제 2차적인 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토호들과의 관계 그리고 살아온 경험에 의한 뭐 학연, 혈연, 지연 이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네. 따라가기는 아주 버거운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그 지역 주민들도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네. 여전히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중앙에서 힘을 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은 청년 정치인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좀 쉽지는 않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회가 다양해지려면 국회의원이 네. 다양해지려면 비례대표가 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저희 네. 3당이 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마치 지역구 후보로 뽑는 게 더 민주적이고 비례대표로 뽑는 건 뭐 민주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비례대표가 국민의 민심 그대로 그 득표한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또 비례대표 의석이 많아져야지 여성들 또 청년들 소수자들이 네. 정치에 입문하기가 더 그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지역구는 말씀하신 대로 1등만 뽑기 때문에 다 중년 남성 일색인 국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저는 약간 독일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정 부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조차도 저는 예상이 되는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도 이번 총선은 네. 그 각 정당이 진정성이 있든 없든 청년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공천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막상 공천을 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어떤 제약이 따른다면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의원이 되든 지방의원이 되든 정치권 입성한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은 기성 정치인들과 똑같은 행동밖에 없어요. 이권을 개입하거나 어떤 검은 세력들과 손을 잡거나 네. 지역 토착 세력들과 한통속이 되거나 이건 실제로 제가 지방 정치를 하면서 많이 목격한 사례들입니다. 네. 청년이라고 해서 다를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개혁이 됨과 동시에 각 정당 내에서 자정 능력을 이번 기회에 이번 총선에는 정말 좀 발휘를 해주기를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각 정당이 정말 네. 자정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과거 비례대표라는 게 그 돈 순서라고 했었어요. 과거 정당에서 그렇죠. 공천 헌금을 많이 낸 순서로 비례대표 순번이 정해졌고 청년은 뒤쪽에 가장 늦은 순서. 그랬던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민주당을 넘어서서 청년의 입장에 대해 해주시면. 네. 그 2012년 19대 총선 때 네. 청년 정치인들이 약 10명이 조금 안 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2016년도 20대 총선에는 최근에 한 명 비례대표가 더 순번이 올라가지고 3명입니다. 제가 왜 19대 때는 더 많고 시대가 지나면 청년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할 텐데 수가 적을까? 제 판단은 네. 2012년 그때 당시에 청년 의제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청년 유니온들의 활동, 그다음에 알바 노조, 이러면서 정당에서는 청년을 호명하기 바빴던 거고 그런 점에서 오디션 방식을 통해서 청년들을 수혈하다 보니까 인기 영합주의, 이벤트에 빠져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고 정당이 젊은 정치인을 좋은 정치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는 이벤트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정치인들이 왜 필요한가?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이 그렇다면 국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걱정도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네.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한테 상대 후보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당신은 아직 경험이 없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인정한다. 내가 경험이 부족한 거 인정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는 당신들이 했던 나쁜 경험은 하지 않았다. 네. 좋은 경험을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미래의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와 비슷한 발언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경험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청년 국회의원들이 했던 활동들이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특히 우리 당 출신으로서 지난 2012년도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입성을 해서 활동을 했던 장하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본인이 19대 총선 때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2012년 3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제주 해군 강정기지에 가서 그 반대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활동을 했었고 또 국회의원이 끝나고 나서도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활동가의 영역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단순히 경험의 유무가 아니고 어떤 미래 비전을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양성과 입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이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의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분도 같이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청년 기본법이 네. 20대 국회 초기에
여야가 다 모두 다 합의가 됐는데도 아직도 통과가 안 됐거든요. 청년기본법. 네, 청년기본법이 이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틀거리를 만드는 그런 법인데, 네네.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정치권은 청년의 생색은 내고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에 1% 있는 2030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뛰고 계시겠지만 1%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1%로, 네, 지금 2030 인구를 합치면 30% 정도 되는데 전 인구의 그럼 국회에도 9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렇게 숫자가 좀 많아져야 이룰 수 있는 성과도 더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 부족으로 인해서 뭐 아마추어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럼 반대로 그런 기성세대들은 프로냐, 프로 정치인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 똑같이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경험치는 매일매일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데 사회 적응력을 보자면 사실 20대, 30대들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임상적, 기술적인 어떤 경험치만 가지고 과연 청년들이 아마추어 같아서 좀 못 믿었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똑같은 청년이어도 자기가 있었던 영역,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산업계에서 고졸 취업자로서 일을 해왔다, 또는 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든지 각계각층에서 청년들이 본인의 영역에서는 최소한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단지 어떤 논평하는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정치에 재미 붙여서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논평하듯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냥 이 정도의 뭐 정치 분석 능력만 가지고 단지 정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21대 이제 국회에서는 그래도 일단 뭐랄까요, 젊은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상 높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룰 때는 반신반의한 분들도 많은데 21대 국회에는 젊은 정치인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치라는 것은 사실 모두를 대변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각 정당에서 거의는 100% 비례대표제로 진행이 됐는데 네. 정당에서 추천할 때 남성과 여성 50대 50 동률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만 35세 이하는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이 못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나마 최근에 반가웠던 소식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비례대표의 절반 이상은 20, 30대로 채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 이게 이제 현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청년 국회의원 늘려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대 국회처럼 50대 남성 국회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간 그 선거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비례대표 의석이 어쨌든 늘어날 거잖아요. 20, 30석 늘어날 텐데 요 20, 30석을 청년으로 채우자. 이런 얘기를 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18세 선거권이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연령이 낮춰지면 아무래도 청년 정책, 청년 공약에 더 힘이 쏠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메신저로 청년 후보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거고, 저는 21대 국회의 어떤 그런 성패에 이런 청년 정치인들의 진출 가능성에 관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를 지켜보면서 조금 평가하려고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뭐 지방의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어쨌든 중앙 정치도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각 정당은 문제의식 정도가 아니라 사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을 물색하느라고 상당히 지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저는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런 바람을 타고 네.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입성할 것으로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입성한 청년 정치인들 그 다음 또 우리는 기득권화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청년일 것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언제든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들도 깊이 하고 난 다음에 청년 정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정당들도 그에 대한 그 이후의 고민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번 총선을 치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치가 더 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뭐랄까 이건 좀 포괄적인 얘기긴 하지만 젊은 우리 정치를 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상 40대 기술원 김영삼 있었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선 후보 있었던 얘기가 있으면서 그때 꼭 젊다고만 하는 게 그 기준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젊어지려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제도와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정당 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젊은 정치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좋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각계각층 우리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연예계를 비롯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영역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뭐 하고 있는 벤처 사업가들도 있고 어떤 AI 프로그램 개발자들이나 해외에서 활약하는 우리 젊은 층들도 많고 실제로 뭐 동네에서 조그만 뭐 호프집을 하더라도 청년들이 멋지게 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가장 늦어요. 정말 정치권이 가장 늦어요. 이렇게 뭐 단지 나이 이런 개념 뭐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되게 집중력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못 믿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명 안 되는 청년 정치인들이라도 실제로 모범 케이스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고 주도해서 국가와 지방을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 대전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사실 다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낮추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거 연령과 또 피선거권 연령 낮추기, 또 세 번째는 이제 비례대표 늘리고 이제 그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요 이제 세 가지 정치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이 돼야 어쨌든 청년들이 조금 숨통을 트이고 정치에 입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꼭 정치에 나서지 않더라도 이제 정치의 고관심층인 청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어쨌든 청년 정치인들한테 자산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청년 정치인을 지지해줄 사람들 청년 대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거.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고 이제 청소년기 때는 입시 경쟁, 대학 가서는 학점 경쟁과 취업 경쟁, 또 취업하고 나서는 정규직 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우리 공동체의 일,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지금 52시간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노동 시간을 좀 확 줄여서 이제 좀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또 본인이 직접 뛰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좀 마을 단위서부터 이제 국회까지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이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성의 정치인들은 청년들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런 점에서 2030 세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그 2030 세대들의 국회 입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는데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권력을 투쟁해서 쟁취하고 이 권력으로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학습과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킹을 하고 학습을 해서 전문가스러운 청년 정치인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같은 네. 경우에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는 입장인데요. 네. 실제로 외국에서 20, 30대 정치인, 장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청소년기 때부터 정당에서 활동하고 훈련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은 아예 정당 가입 불가, 네. 또 출마는 24세 이상 돼야 이 24세가 넘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의 정치 입문이 너무 늦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뭐랄까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젊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나이나 어떤 성별이나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지위로 이렇게 정치를 나누는 영역을 나누는 일이 없어지는 날이 그야말로 이상적인 국가가 완성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지금 현 상황을 잘 반성을 하고 위기감을 느낀다면 정말 전문성 있는 청년들이 많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예비적인 존재로 보는 시선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정치인의 방점이 찍혀서 청년이지만 모두를 대변할 수 있고 또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이 너무 지금 어려운데요. 이 경쟁에 너무나 지치고 또 여러 가지 기득권과 불평등에 마음이 많이 다친 지금 청년들의 실태를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나서서 함께 이 사회를 바꿔나가자. 21대 총선은 그런 총선으로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청년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은 지금까지 다양한 성장 과정에서 매우 젊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안정화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새로운 도전을 직면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요. 불평등과 격차도 그렇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또 기후 환경에 따른 위기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젊고 역동적인 필요성이 다시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와 관련돼서 역할이 있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 세대와 계층을 대변해야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그 역할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치권의 청년에 대한 관심이 표를 얻기 위한 잠깐의 관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과 실력을 갖춘 청년들이 우리 정치의 새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고 고대해 봅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여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baby.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Yesterday you